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좀 추상적이고 애매하다라는 평이 좀 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경영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랑 또 법인은 50억 정도의 과중한 벌금을 무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에 정확하게 명시됐어야 되는데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과연 이 법률로 우리 사업장에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인 게 사실입니다. 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이제 저희 법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주요한 질문들을 좀 모아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경영 책임자들은 이제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법률이에요. 시행령이 이제 제정이 되는 과정 중에서 경영계에서는 처벌 수위를 조정을 해달라, 아니면 이제 형사처벌 대신에 뭐 과징금을 해달라, 아니면 뭐 근로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일정한 뭐 면책 조항을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영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 경영계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은 회사 부도난다, 망한다. 그러니 사업주 처벌을 좀 완화해줘라. 그리고 또 면책 조항을 좀 줘라.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안을 좀 이번에 반영해줘라. 뭐 이렇게 요구가 많았는데 사실 이번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부분들은 본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본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이번은 본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경영계의 의사는 뭐 알겠지만 일단 내년 1월 27일에는 예정대로 그 처벌 수위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한 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이 치료한 사람이 2명 이상 발생을 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사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직업성 질병자였어요. 어떠한 질병을 이 직업성 질병자에 포함시키느냐가 시행령에 위임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안에 지금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근골격계 질환, 뭐 과로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경영계와 노동계에 좀 촉각을 다투는 이슈였어요. 이거 어떻게 됐죠?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는 뇌심혈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직업성 암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이런 직업성 암이나 뇌심혈계 질환, 근골격계가 발생이 돼도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질병의 부분은 명시했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경증도 환자라든지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책임을 져야 되는 직업성 질병인지에 대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뇌심혈관계 질환이 직업성 질병자에서 빠지기는 했는데 뇌출혈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형사처벌을 뭐 면할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 정의를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중대재해에 포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회사의 책임이 있다라면은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회사가 좀 커서 1년에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에 질병에 걸린 사람이 3명 이상 나왔다 하더라도 직업성 질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사망이 되면은 이 원인에 따라서 처벌 여부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근로자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치료를 받다가 산재를 인정받았어요. 네.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한 경우에 무조건 중대재해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사업주 처벌은 회사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이 질병이 발생이 되고 사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 형사처벌이 됩니다. 회사에서 52시간을 넘어서 뭐 근무를 시켰다든지 이런 원인들이 밝혀져서 결과가 사망에 이르러졌다 하면은 이건 아마도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회사에서 뭐 과로로
실수로 쓰러져가지고 산재가 승인을 받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산재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랑은 별개로 그 근로자가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별개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연장 근로를 이제 강요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되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도 뭐 과로사 했을 때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제 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를 위반한 사항이 인정이 될 때에 인정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뇌심혈관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을 받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가 개시될 위험이 있어요. 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애초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의 위험성이 아예 사라진다라는 말인데, 뇌출혈 같은 이런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회사에서 산재를 승인받는 거에 대해 협조가 안 될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이 뇌심혈관 질환이나 과로로 인한 어떤 업무상재를 판단할 때 회사에서 얼마나 조력을 해주냐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과로라든지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모든 서면이나 서류들이 다 회사에 있거든요. 돌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신적 스트레스나 아니면 작업 환경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회사에 있는데, 이거를 회사가 있는 대로 해서 산재로 인정이 됐다, 그렇게 인정이 돼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면은 회사는 되게 수동적으로 아마 나올 것 같고, 또 동료 근로자들도 회사에서 이렇게 약간 빨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느냐, 어려운 부분이 아마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은 이 조항 때문에 아마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는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정책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정책적 부작용이 생기는 거라고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건설 현장이나 이런 3D 업종 같은 경우는 인력 난이 굉장히 큰 경영적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고령자를 고용을 한다든지 뭐 외국인을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고령자 같은 경우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한 채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업무상재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질환이 있었냐 여부를 법에서는 따지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과로했느냐, 그리고 또 기준질환이 있으면 오히려 조금만 더 가중한 일을 하면은 쓰러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라는 것까지 국가에서는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질병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중대재해 처벌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면은 회사가 채용을 할 때 고령자라든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채용을 기피하지 않을까. 아마도 고령자나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기업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이 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진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와 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법에 있는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 면책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형사 면책이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주기적으로 사업장에 잘 적용되도록 교육까지 시키는 부분들을 사업주의 의무로 이번에 명시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조치만 제대로 한다라면은 형사 면책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시행령을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뭐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사전적이고 사후적인 뭐 매뉴얼을 만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4조 7호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그냥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사업장의 위험성에 맞는 작업 중지, 대피, 부호, 그 다음에 그 후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사전적 매뉴얼을 만들고, 또 혹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긴급 조치를 할 건지, 어떻게 그 업무들을 처리할 건지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점검하고 또 근로자들한테 이것을 주지시켜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 매뉴얼을 그 회사에 맞게끔 만들라는 게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이게 가능해도 중소기업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런 매뉴얼 작업에 대한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고 나서 많은 회사가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맞는 중대재해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건설회사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부별로 안전 담당 임원들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부를 대표하는 안전 담당 임원이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 임원들 중에 총괄을 책임을 맡고 있는 안전 담당 임원이 처벌을 받을까요? 경영 책임자 중에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규모가 큰 경우는 사업부별, 위험 범위별로 나눠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도 따로 하고 거기에 별도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누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마 조사 과정에서 이런 안전보건에 관련된 인력이나 예산에 관련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실제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도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를 한다라면은 그 사업부서의 담당 안전보건 담당 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 기소가 됐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소송 비용을 좀 대신 부담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형사소송 비용을 법인에서 대납해주는 경우는 이거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심정적으로는 가능하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회사는 또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임원 규정에 이제 임원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해임을 진행을 해야 할까요?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임원에 관한 규정이나 또 일반 규정상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기소한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라면은 규정에 따라서 해임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닌데 좀 심정적으로 좀 억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원에 관한 규정도 한번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와 다양한 현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직업성 질병자를 판단을 할 때 1년에 3명 발생하면 중대재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판단을 할 때 건설사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3명 발생 여부를 보는지 아니면 각 현장마다 현장별로 3명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중대재해로 보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사 전체를 기준으로 1년에 질병자 몇 명 나왔느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 기준이 되는 질병자의 총 인원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한 사업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도급인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도급인도 처벌을 받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도급인과 수급인의 처벌 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은 도급인이 직접 집에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 또는 장소에서 같이 작업을 할 때 이때 도급인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급인이 도급인이 운영하는 장소와 다른 데서 지역에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 사고 났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지배 관리하는 경우에서 작업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을 수급인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 이게 충분히 됐고 두 번째는 수급인이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 그 기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 사업장에 사망사고가 났다 이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실무적인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